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만들어준 이 지중해 세계 패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로마가 사라지면 이 패권이 사라지고 지중해 해상무역에 참여하면서 이익을 누리던 것도 사라질 거라니까. 동맹국들이 로마야 망하지마, 로마야 아프지마, 로마 패권 아프지마 하면서 돈을 다 내준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패권은 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 쥐어 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랑 일본의 피오국으로서의 지위는요 압도적으로 세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해질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할 수 있었던 능력은 동맹이었다. 맞아요. 피로스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포에니 전쟁 드디어 본론입니다. 근데 포에니 전쟁도 지금까지 로마가 해오던 거 쭉 한 거예요. 이게 더 극적일 뿐입니다. 자,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곡물 자원 부족이에요. 시칠리아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곡물이 있어야지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리엔텔라적인 외교술 때문에 포에니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이거 이따 말할 거예요. 이게 결국 여기 있는 문제랑 겹치는 건데 지중해 무역 패권이거든요. 실제로 포에니 전쟁의 원인으로 로마 공화국과 카르타고 사이에서 벌어진 지중해 무역 패권 갈등도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뭔 삽소리냐. 여기서 짧게 언급하고 갈게요. 이거 말고 지도를 봐야겠다. 자, 로마의 동맹 국가들이 많죠. 동맹국들이 많죠. 로마는요, 이 동맹국들이 로마의 지중해 패권 속에서 지중해 무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로마는 패권국으로서, 클리엔텔라 패권국으로서 동맹국들이 로마가 보장한 지중해 무역 세계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이거는 로마에게, 패권국이 로마에게 의무예요. 이거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카르타고가 이 동맹국들의 배에 계속 갱세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카르타고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동맹국들이 계속 여기 차단된다.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돈도 주고 보급도 해주고 군대도 주지 않았냐. 이렇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네, 루슬라님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요거예요. 로마는요 끝까지 카르타고랑 전쟁하는 걸 주저했어요. 끝까지 주저했어요. 항상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게 주전파랑 이제 화친파가 반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왜냐면은 카르타고가 엄청 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만약에 이 로마의 동맹국이 피오국이 이권 침해를 받았는데 파트로누스인 로마가 그거를 만약에 보호를 못 해준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신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모든 로마 동맹국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이 이탈리아 반도의 형성에는 패권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전쟁하기 싫고 이길 자신이 없었어도 이 패권이 가져다주는, 이 패권을 지켜야 되는 노력 있잖아요. 패권을 지켜야 되는 배경이 반강제적으로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랑 전쟁을 하도록 이끕니다. 자, 지중해 해적이나 상선을 보호하는 비용은 로마가 전담하고 동맹국들은 해상 방어에 대한 비용은 거의 안 쓴 거죠. 해상 방어에 대한 비용 거의 써요. 여기도 다 각자 해주거든요. 이게 포에니 전쟁 시작했을 때 개판이었어요. 로마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한테 가가지고 배 좀 만들어줘, 배 좀 빌려줘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해적이나 상선을 보호하는 비용을 초기에는 로마는 거의 못 대요. 이거는 피오국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 상륙을 당해가지고 뭐 약탈을 당한다면 로마가 보호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고 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좀 더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 그쵸? 계약과 동맹인데 패권국인 로마의 우위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카르타고의 해상 패권. 카르타고는 이미 서아프리카, 말에 따르면은 여기 이 기니만까지 가가지고 코끼리랑 상아랑 이거 황금을 가져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영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해상 무역 중이라 경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역도 넓고, 그리고 군사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해군 전력은 로마와는 비교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전쟁 시작했을 때 로마가 쓸 수 있는 해군이 없었다고 해요. 그 배 기술도요, 카르타고가 로마보다 더 나았대요. 로마는 기껏해야 만들 수 있는 게 3단 노선인데 카르타고는 5단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카르타고 배는 이따만하게 묵직한데 로마인들 배는 한 요만한 거예요. 충파라면은 카르타고 배가 다 때려부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문명 수준도 수준급이고 군사력이랑 경제력 다 카르타고가 엄청 세니까 로마 원로원이 진짜 전쟁하기 싫었는데, 이 패권이 해체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걸 유지해야 하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의 배경은 뭐다? 잠깐만요. 왜 꺼졌니? PPT가 꺼졌어요. 킬게요. 호도도도 하고 오케이.
자, 해상무역 분쟁이 있었다. 하이케라임 교수의 견해예요. 이 양반은 본인 책에서 정작 로마 공화국은 시칠리아와 카르타고 자체만 로마 상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라고 말하거든요. 이로 보건대 로마에는 아직 상업적 관심이 강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건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말할 거예요. 이거는 하이케라임 이 양반이 말하는 게 기원전 348년에 맺은 그 통상조약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다각도로 봐야 돼요. 옛날에 맨 처음에 그 509년에 맺은 조약이랑도 봐야 되거든요. BC. 이걸 보면은 사실 로마가 해상 패권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카르타고랑 로마가 조약을 맺었을 때는 로마가 사실상 어떤 상업 활동도 못하는 것처럼 막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도시국가고 그 해상으로 진출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국력도 약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초기 관심사는 이탈리아 반도 육지 내부에서의 패권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패권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새삼스럽게 왜 조약을 개정하려고 하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조약으로 잘 통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조약을 개정하려고 하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348년에 가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해상무역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랑 시칠리아에서 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갱신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게 시칠리아와 카르타고 자체만 로마 상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해상무역 시장을 정확히 말하면 서지중해죠. 서지중해 쪽에 있는 서지중해 해상무역 패권을 하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카르타고가 로마가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 카르타고 수도랑 시칠리아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타협을 해준 겁니다. 이 맥락을 보면은 이 분쟁이 보이죠. 서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카르타고랑 로마의 이 신경전이 보입니다. 이렇게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509년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다르게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의 영역인 샤르디냐를 공격할 만큼 성장했으며 이게 기싸움 건 거예요. 이때 샤르디냐가 카르타고 이제 식민지였거든요. 카르타고는 동맹을 피오국처럼 안 만들어요. 피오국 같은 이런 복잡한 동맹국 개념이 없습니다. 카르타고는 무조건 식민지거나 동맹국이거나 직접 통치거나 이겁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카르타고와의 무역에서도 영역을 확장시켰다. 서부 지중해 세계에서도 로마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서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해상무역 패권을 둘러싼 카르타고와 로마의 분쟁. 이건 하이케라임 교수 책이 아니라 논문 요약한 거예요. 이따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때 나중에 218년에 좀 나중이긴 한데 클라우디우스 법이 제정이 된 맥락을 보면은 이 법에서 이제 원로원 의원들의 대형 선박 보유랑 운영을 금지하거든요. 이로 보아 로마 원로원에서도 해상무역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점점 해상무역은요. 특히 서지중해 해상무역은 공화국 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뿐만이 아니라 본국 입장에서도 군침이 도는 요소였다 한 거고. 어디 보자. 그쵸? 이렇게 하고 감마가 별의별 쓸데없는 것도 다 만들어줘가지고.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논문 자료를 봐도요. 어떤 교재를 봐도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말해요. 이거 하임 교수 거예요. 이탈리아 동맹국에 대한 의무 때문이기도 하다. 얘가 존댓말로 다 바꿨어요. 심지어 이것은 로마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 로마가 피데스, 즉 신의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동맹국들 전체에서 장악하고 있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부담스러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권을 유지하고 놓지 않으려면은 동맹국들을 이탈시키지 않으려면은 이들의 이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등 떠밀려서 전쟁한 맥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쵸 라틴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죠. 요거를 말하는 게 낫겠다. 그 동맹국들이 요거 바탕으로 이제 무역 접근성이랑 법적 보호랑 로마 군의 보호랑 정치적인 보호 이런 걸 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카르타고가 가로막고 있는데 로마가 보호 안 해준다? 그럼 로마가 배신하는 거다. 뭐 그런 맥락을 말한 거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해요. 실제로 남부 동맹시 중심으로 로마 패권의 위기, 라틴 시민권의 가치 상실, 로마가 동맹국들에게 부여한 라틴 시민권이 의미를 잃게 된다. 로마가 지중해에서의 무역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동맹국들은 더 이상 로마와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동맹관계 위기가 또 찾아오죠. 로마는 이탈리아 통일하는데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큰 힘을 얻었죠. 이를 통해 지중해 전체의 강국이 되었어요. 이제 파트로누스가 힘을 쓸 때입니다. 이제 파트로누스가 힘을 써야 돼요. 하지만 이제 로마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로마에 맞서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거죠. 하이케라임 교수 책 인용입니다. 읽어볼게요. 로마인들은 자체의 동맹체제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자로 여겼고, 자 여러분 이것도 클리엔텔라 모르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보호자가 뭡니까? 파트로누스에 걸고
보호자로 여겼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시인의, 이거는 그냥 피데스까지 그냥 겹쳐 썼더라고요. 신의에 묶여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피호자들로 여겼다. 로마인들은 해외 무역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많은 로마인들은 로마가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도시들의 동맹자요, 보호자, 파트로누스가 되려면 동맹국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지켜주고 메사나가 카르타고의 지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 니네 뭐하고 있어, 우리 이제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떠 있었네요. 죄송해요. 아유 아주 좋은 의견이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감사해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만약 로마인들의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의 보호자로서 지니고 있는 지위와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고 어렵사리 얻은 이탈리아 반도의 맹주 자리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은 동맹국들이 로마한테 협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로마를 협박하고 있어요. 회전하는 삼각김밥님. 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라쿠스 형제가 빈민들의 클리엔텔라를 많이 떠안고 있어가지고 등 떠밀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 왠지 클리엔텔라 족보 따져보면 진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 진짜 빈민들이랑 뭐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동맹국들이 로마한테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 새끼를 우리 안 지켜주면 너 이제 뭐 패권국으로서 뭐 그런 거 없어, 그렇게 가는 거고. 계속 말하지만 로마는 전쟁을 계속 주저했어요. 카르타고가 개세니까. 그리고 그 견해는 브리타니카 사전에도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The attendant knew obligation to safeguard the peninsula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made it necessary not to allow neighboring island of Sicily to fall into the hand of a strong and expensive power. 그러니까 로마 공화국은 피보호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퍼져있는 견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가져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르타고 부분이 나오는데 카르타고에 대한 하이케라임 교수 평인데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동차 기차님 정말 100% 한 250%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말할 거예요. 카르타고의 지도자들은 로마인들이 이탈리아에서 사용했던 방식대로 다른 페니키아 정착지들과 본토인들을 충실하고 협조적인 동맹 세력으로 만드는 대신에 그들을 힘으로 눌러 조공을 바치는 성민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에는 식민지거나 직접 통치거나 아니면 동맹밖에 없어요. 동맹은 수평 동맹이에요. 카르타고로부터 온화한 대접을 받은 유일한 사람들은 시칠리아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속민으로 묶어두기 위해 처음에는 시라쿠사이와 경쟁했고 다음에 로마와 경쟁했기 때문이다. 패권 경쟁을 시칠리아로 두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랑 패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칠리아 사람들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카르타고는 근시안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한 결과 우방국들을 얻는 데 실패했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히스파니아와 북아프리카 속민들 가운데서 무수히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됐다. 군사력이 계속 이제 낭비되고 분산됩니다. 그런 상황은 전쟁이 임하는 카르타고의 집중력을 크게 저해했다. 후대 사건들이 입증하듯이 카르타고는 막대한 부와 압도적인 해군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었다. 자, 카르타고가 돈도 많고 군사력도 좋고 기술력이 좋다고 해봐요. 하지만 카르타고는 뭡니까? 이런 데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군사력을 다 분산을 시켜요. 하지만 로마 공화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로마 공화국이 일치단결해요.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랑 싸워서 번번이 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치단결한 동맹국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배를 계속 만들고 군대도 계속 나와요. 근데 카르타고는 동맹이 없고 다 식민지거나 찍어 누른 애들이기 때문에 국고밖에 없어요. 자신의 국고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소모전을 펼치면 자신의 국고만 갉아먹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나름대로의 디메리트가 있었고 로마도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었죠. 맞아요. 전쟁에서 지는데 단결합니다. 왜냐면은 다 알고 있어요. 카르타고가 이기면은 카르타고 봤잖아요. 얘네들은요 해상 무역 패권을 양보해줄 애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로마가 패권해지는 게 동맹시들한테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 최소한 로마는 지중해 해상 무역에 참여를 시켜주거든. 근데 카르타고는 그렇게 안 해줘요. 다 자기리 거거든. 뭐 운 좋아가지고 좀 대우가 좋은 식민지나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파트로누스로서의 로마는 이탈리아 전체의 보호자잖아요. 로마 공화국이 이탈리아 전체 파트로누스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탈리아 동맹국들의 해상무역 이권을 보여주지 못하면 큰일 나죠. 이걸 바탕으로 단결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카르타고는 정복하거나 동맹이거나 이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동맹국들이 카르타고를 안 붙고
카르타고한테 안 붙고 로마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군사적으로 보호해주죠, 로마가. 그리고 경제적 이익도 줘요. 로마의 무역망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줘요. 정치적으로 안정화됩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간섭을 안 해요. 뭐 식민지로도 굳이 안 만들어주고 그냥 자치정부 줍니다. 법적으로도 로마법에 보호를 해줘요. 그래야지 경제적 이익을 로마 무역망에 참여해가지고 경제적 이익 보는 게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문화적인 교류도 해줍니다. 그럼 카르타고에 지배당했던 도시국가들도 로마로 말이 돌아섰겠네요.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이거 미리 한번 스포를 해볼게요. 카르타고가 히스파니아 주변 부족들의 충성심의 담보로 1만 명의 히스파니아 인질들을, 원주민들이거든요. 인질들을 잡아놔요. 근데 아프리카누스가 얘네들 다 해방시켜주면서 뭐 하냐면은 해방된 인질들과 하나하나 다 만나서 이들 모두와 피호 관계를 맺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파트노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심지어 가데스와 말라가 같은 유서 깊은 페니키아 식민지도 자발적으로 로마의 동맹국이 되었다. 졸라 신기하죠? 카르타고의 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히스파니아 민족들과 다양한 동맹연합들이 체결된다. 여러분, 가데스랑 말라가는 진짜 페니키아 시절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도시예요. 근데 얘네들도 다 로마의 동맹국이 된다니까요. 이따가 할 겁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하지만 패권 외교의 정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포에니 전쟁의 중요 지점 다시 정리할게요. 내부 동맹국의 단결이에요. 로마는 내부 동맹국의 단결을 성공시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합니다. 또한 새로운 동맹국들을 유입을 시켜요. 계속해서 새로운 동맹국들을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단결도 유지해요. 그 카르타고는 계속 실패해요. 이거는 하이케라임 교수 거거든요. 반면에 카르타고는 로마 공화국처럼 복잡하고 체계적이면서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패권 동맹을 형성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쵸? 이해관계와 자유의 그런 거란.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마메르티니 부대 사례인데 얘네들 반란으로 이제 사실상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메사나 그 지도를 보죠. 그냥 제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메사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칠리아에서 일장인 왕이 이쪽에 그 경비서라고 용병을 고용해요. 근데 이 용병 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에로 2세인데 그 왕이 그 히에로 2세가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카르타고한테 야, 우리 동맹이지, 이 새끼들이 그 시칠리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거든,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고, 이 용병들도 덜덜 하잖아요. 망했네,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동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만적인 반란 용병들이 결국 누구한테 동맹을 체결하면서 피오국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또 로마한테 붙지 않겠어요? 또 로마한테 붙습니다. 그 로마는 어떻습니까? 땡큐죠. 어이, 땡큐. 왜 땡큐예요? 졸라 땡. 여러분, 이제 패권이라는 게 좀 보이십니까? 로마는 땡큐를 외칠 것 같잖아요, 바로. 근데 얘네들 도와주는 게 다 국방비죠. 국방비고 돈 쓰는 거예요. 정치력 쓰는 거예요. 다 지출뿐인데 왜 로마가 이걸 좋아합니까? 패권이 팽창을 하거든. 로마에는 피오국을 보호해주기로 맹세를 해요. 얘네들. 그리고 실제로 피오국을 보호해주기로 맹세하기만 하면 적은 수의 군대라도 파견해서 무조건 도와줍니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 도와줘요. 왜냐면 안 도와주면, 한두 번 안 도와주면은 피데스를 잃어버려가지고 패권이 다 박살나거든. 구체적으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4,000명의 병력을 보내서 마메르티니 부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어땠냐? 이게 진짜 이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카르타고는 반면에 히에로 2세를 안 도와줘요. 카르타고는 그냥 방관합니다. 그냥 팔짱 끼고 있어요. 이렇게 룰루 하면서 팔짱 끼고 있어요. 반대로 마메르티니 부대를 막고자 했던 동맹국이었던 히에로 2세에 대한 카르타고의 태도를 보면, 카르타고는 맘만 먹으면 해군력을 동원해서 해봤자 뭐 4,000명 병력밖에 없잖아요. 1개 군단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시칠리아로 넘어오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카르타고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이 불명확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담당 사령관이 무능했거나, 두 번째, 이제 트럼프 논리로 그 동맹을 도와주는 게 그냥 돈 낭비고 괜히 문제만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돕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히에로 2세와 맺은 동맹에도 불구하고 그 동맹을 무시하고 공격당하게 방관하자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이 자료가 없어요. 혹시 자료 발견하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카르타고는 얘네들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히에로 2세 카르타고한테 배신당했죠. 이제 히에로 2세가 얘네들 그 마메르티니 용병부대 막아야 되잖아요. 얘네들 마메르티니 부대를 막기 위해서 히에로 2세가 어떤 책략을 쓰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향을 떠올릴까요?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이 히에로 2세가 결국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하냐면은 히에로 2세도 로마의 동맹을 요청해요. 카르타고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경악한 히에로는 항복했어요. 그리고 15년 기간의 동맹을 체결하고 대카르타고 전쟁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까지 해줍니다. 얘네도 로마한테 붙어요. 이 용병 부대에 반란 일으킨 애들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똑같은 로마한테 붙습니다. 그럼 왜 로마에 붙냐? 여러분, 파트로누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트로누스의 역할이 분쟁 조정이죠. 분쟁 조정이에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히에로 2세의 항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로마에 복속된다면 최소한 마메르티니 부대의 폐악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히에로 2세가 처음에 뭐합니까? 대카르타고 전쟁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죠. 다시 말해 클리엔테스가 성의를 보였습니다. 성의를 보이고 의무를 다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용병 부대의 반란 좀 어떻게 분쟁 조정해달라라고 로마를 간 거예요. 그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피우스거든요.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이걸 너무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카르타고라는 무책임한 동맹을 기다리면서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것보다 아무리 적은 군대라도 한 개 군단이라도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걸 이제 히에로 2세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돕기 위해 헌신해준 로마, 나아가 그 이전까지 이탈리아 동맹국들에게 신이 성실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의 동맹국이 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국가 신용이라는 게 있죠. 국가 신용. 로마인들은 물론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이 성실하지 않게 보호해주면은 다 이탈하고 패권 잃어버리니까 아주 강박적으로 다 도와주면서 한 건데, 원인이 뭐가 됐든 아무튼 동맹국들을 너무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신경 쓰고. 그 얘네가 그냥 반란 용병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오인으로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주러 갔어요. 아무리 근본 없는 애들이라도.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피오국을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이탈리아에 있는 동맹국들은 로마 공화국에 대한 더욱 강한 충성심을 가지게 되죠. 로마의 패권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보장해주니까 이익도 되는데, 심지어 로마가 피오국들 보호까지 잘해준다.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여기도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있는데, 바르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바르카한테 개털려요. 로마군이 처음에.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거지만 로마군이 배가 없거든요. 간신히 한 200척 정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데 바르카한테 개털립니다. 그리고 해군을 대부분 잃어버렸을 때 로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거든요.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가 있었냐면은 카르타고는 맘만 먹으면은 이쪽에 있는 모든 로마 해양 도시를 다 약탈하면서 파괴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런 위기를 겪게 되지만 로마는 로마 시민들, 나아가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호소합니다. 지원을 호소해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로마 공화국의 헌신에 답하듯 시민과 동맹국들이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만들어준 이 지중해 세계 패권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가 사라지면 이 패권이 사라지고 지중해 해상무역에 참여하면서 이익을 누리던 것도 사라질 거라니까.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피오국이 로마 통수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니 워터님, 그거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시칠리아가 나중에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시칠리아도 이탈리아 동맹처럼 그냥 동맹시 1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배신해가지고 이제 원로원에서 열받아요. 계열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배신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냐? 속주 식민지가 등장합니다. 이 시칠리아 놈들 자치권 다 뺏어버리고 총독 파견해가지고 식민 통치해버리자 하는 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바로 총독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로원에서 부유한 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복원 사업에 투자하도록 설득했는데 2년 만에 200척의 최신 전함들로 구성된 로마의 함대가 시칠리아에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이게 뭡니까? 동맹국들이 로마야 망하지마, 로마야 아프지마, 로마 패권 아프지마 하면서 돈을 다 내준 거예요. 동맹국의 베팅과 충성 어디서 나왔냐? 다시 말하지만 로마의 승리에 베팅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른 내용이네. 자, 로마의 안정성을 한번 봅시다. 근데 정황상 로마는 패배를 거듭해도요, 봐봐요, 바르카한테 해군 다 털렸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런데 동맹국들이 이탈했습니까? 동맹국들이 이탈 안 하고 오히려 단결했죠. 맞아요. 로마가 호구라서 속국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배신하면은 그냥 속주 식민지 시키고 반란 더 일으킨다, 더 과중한 세금 물리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황상 로마는 패배를 거듭해도 동맹국의 이탈이 거의 없어요. 단결력이 있습니다. 근데 카르타고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속주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동맹국들의 배신에 시달립니다. 외교력 차이예요.
결국 이런 차이가 누적이 되어 전쟁이 판가름 나게 되는 만큼 전 이것을 외교력의 차이, 더 직관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했지만 지중해 해상무역 패권 공유에 대한 국가 신용이라고 보고 싶어요. 카르타고는 다 독점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카르타고랑 로마가 1승 1패를 계속 거듭하죠. 근데 1승 1패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 체급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1승 1패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똑같은 비핵가 아니다. 왜냐? 로마는 패배를 계속해도 동맹국들한테 계속 지원을 받아요. 왜냐? 로마가 만들어낸 패권이 너무 좋거든. 그 패권 질서가 너무 좋으니까 그 패권 질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패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돈도 계속 지출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돈줄이 말립니다. 심지어 로마는 신뢰성이 있죠. 카르타고는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요. 동맹국을 잘 도와주질 않아요. 멀쩡히 동맹국이 도움을 요청해도 방관만 하고 있는 나라보다 낮은 지위의 동맹국이라도 받아들여지면 이제 군대를 보내주는, 나아가 지중해 무역시장에 숟가락도 얹을 수 있게 도와주는 로마가 훨씬 낫죠. 맞아요. 이 외교수도 엄청 그렇죠. 아이고 잠깐 마이크가 흔들렸습니다. 아무튼 외교수도 엄청나요. 그리고 카르타고의 이 무역시장 독점 시도도 주변국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요. 애초에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서지중해 패권 계속 갈등을 일으킨 게 카르타고는 거기 독점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좀 끼워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다 클렌텔라적 사회제도의 영향이다. 클렌텔라적 사회제도에서 벼려진 로마인들의 신의에 입각한 동맹국에 대한 헌신이 엄청 중요했다. 플러스 이걸로 만들어낸 패권, 공생의 패권. 아, 존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아이고 좋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로마는 수만 명의 인명을 상실하고 수백 척의 전함과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겼죠? 이게 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가 엄청나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국가 신용도가 떡상합니다. 국가 신용도가 떡상합니다. 이건 하이케라임 교수 거예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 대가로 광범위한 지중해 세계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는 주요 해군 및 해상국가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중해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 발전해요. 이제 로마는 해군도 있습니다. 강력한 해군도 생겼어요. 패권의 본질, 다시 말해 지중해 세계 최고 패권국의 지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패권은 힘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 쥐어 패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패권 질서를 구축한 게 이게 중요한 거 계속 말했죠. 동맹국들이 호구라서,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동맹국들도 마찬가지고 얘네가 호구라서 로마가 질 때마다 계속 돈 준 게 아니에요. 돈 준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카르타고가 만들어낼 패권보다는 로마가 공유할 수 있는 지중해 무역 패권이 훨씬 이득이 되니까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돈 주면서 로마야 아프지마 니네 패권 없어지면 우리 무역 어떻게 해먹어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준 거죠. 예, 그 해군 못 쓰는 것도 이따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패권 질서 구축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로마인들은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그 수혜국이 일본이랑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피데스의 역할도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국가 신용이죠. 패권국이 이게 중요해요. 패권국이요, 동맹국을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신용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동맹국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신용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신의 성실함, 다시 말해 피데스가 중요한 거죠. 어떤 청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내부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뭐가 되냐? 시칠리아 동맹국들의 전리품 분배의 문제가 나와요. 로마는 일관적이에요. 로마를 지원한 시칠리아에 있는 동맹국들도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라고 하면서 다 분배해줘요, 공정하게. 하지만 어떻게 되냐? 저항한 곳도 있죠. 저항한 곳도 있어요. 저항한 곳은 어떻게 되냐? 시칠리아의 절반만 로마령 속주 행정부로부터 10분의 1세를 받았다. 속주의 나머지 지역들은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게 뭐냐면 세금 면제받은 곳은 로마의 동맹국이죠. 근데 저항한 곳은 10분의 1세 받았대요. 야,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죠. 과한 세금을 물렸다고 하는 게 10분의 1세래요. 동양은 10분의 1세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지라라는데. 그리고 당연히 시칠리아 도시들의 특권, 요것도 이제 여기서 좀 자세하게 그 동맹국들의 이권도 좀 말하려고 했거든요. 이권이라기보다는 특권. 자유와 독립이 첫 번째인데 켄투리파이 뭐 이런 도시들이 있대요. 전시회 지원을 해준 대가로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피오국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패권외교 그 영상에서 말한 건데 피오국을 식민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피오국은요 패권국의 그 아래 지위에 있는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당연히 자유도 있고 자치정부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버틸만한가요? 맞아요. 센 거긴 하죠. 그래도 그 동맹도시 그 외에 이런 데는 로마의 동맹도시들로서
로마의 요청이 있을 때 육군이나 해군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자, 로마가 얘네들을 보호해줬으니까 얘네도 로마를 위해 뭘 해줘야겠죠? 그 세금 면제입니다. 로마에 충성을 보인 도시들은 세금 면제를 받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잖아요. 요거 불충에 대한 처벌. 요거 일단 말해볼게요. 아, 이거 스타워즈 표시인가요? 아, 스타워즈 표시예요? 저 이거 AI로 돌려서 만든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자, 피호국은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죠. 후견국인 로마가 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조세 혜택과 자유를 보장해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호국은 후견국인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되죠. 로마는 충분히 열심히 잘했으니까 충성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충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만약 피호국이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냥 졸라 쥐어 패는 거예요. 시라쿠사이, 지금 시라쿠사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냐? 기원전 212년 이후에 시라쿠사이는 자체의 종속된 도시들과 함께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결과 면세 동맹국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말해 얘는 원래 1등 공신 도시였는데 이 이권을 잃어버리고 11조 세를 바치게 됐다. 10분의 1세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반란 세력이 장악했던 지역의 일부가 몰수되고 공유지로 선포된 뒤 매년 수확한 곡물의 3분의 1을 소장료로 내는 조건으로 기존의 지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되었다. 10분의 1세 플러스에다가 소장료로 3분의 1까지 거둡니다. 심지어 토지까지 몰수했어요. 아, 그런가요, 노나무님? 아, 그런 상징이 AI가 그걸 알고 해줬나 보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지역은 종종 주변에 있는 다른 동맹국들에게 분배가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칠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를 도와준 애들. 그 로마가 얘네들 영토를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얘네들 영토도 여기까지 주고 이렇게 주고 하는 거죠. 이게 얘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충성심이 입증이 된 애들이죠. 충성스러운 피호국이니까 피호국을 통해 가지고 반란 세력을 이렇게 통치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쵸? 19조세. 아이, 뭐 그래요. 이렇게 쥐어 박아요. 그리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왜냐면 로마는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식민지가 없었어요. 사실 전부 다 동맹국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만들 때가 되냐면 식민지를 만들 때가 됐어요. 원로원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지역에서 자치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때까지 식민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동맹국을 만드는 법만 알았지 멀리 떨어진 지역을 통치해본 경험이 없다. 이게 로마가 최초로 총독직을 개설합니다. 근데 이게 또 큰 문제가 나와요. 총독의 권한은 절대적인 재판과 조정권이 있고 속주의 지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총독이 파견된 것은 속주예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11조. 제가 11조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노예에게 적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앞으로 오래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은 동맹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치적인 정부가 있어야죠. 여기 뭐 왕이 있든 뭐 지들끼리 뭐 원로원이 있든 뭐가 있든 뭐 자치적인 정부가 있을 거라니까. 근데 속주가 되면요, 이거 다 박살내야 돼요. 이거 다 박살내고 중앙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얘네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에 여기 있는 이 식민지 사람들은, 속주 식민지 사람들은 이 총독에 복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총독이 파견되어서 원로원 의원들, 총독이 원로원 의원이죠. 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은 속주로 전락한 것이고, 속주 부족이나 국가들은 총독이 휘두르는 절대적인 재판, 조정권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착취까지 감내해야 했겠죠. 예전에 말한 거지만 총독은 기본적으로 징세권이 있어요. 총독의 디폴트 권한이 징세권입니다. 총독은 맘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도시들의 지위 구분 보면은 자유와 독립도시, 동맹도시, 속주도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좀 정리가 좀 덜 됐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좋은 애들은 세금 면제해주고,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로마가 요청할 때 육군이나 해군을 제공해야 된다. 플러스 병참도 해주고, 이제 속주가 되면은 총독의 통치를 감내해야 되고 10분의 1세 납부도 의무화해야 된다. 아이, 그럼요. 총독이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맹국과 속주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동맹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원로원에 의한 자치권이 보장돼요. 원로원이 얘네들한테 다 자치권 결의해줘요. 그래서 총독의 관할이 아닌데, 여기서 기습 키케로뽕을 말하면서 속주민의 권리를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하이케라임 거 인용해본 건데, 이론적으로 속주 사람들이 학정과 수탈로 인해 총독을 고소할 권리는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키케로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알려진 사례가 없다. 제가 말했지만 키케로가 엄청난 선례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총독을 부정부패와 착취로 고소해가지고 승소를 해?
승소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키케로가 최초로 그걸 합니다. 최초로 로마 총독을 고소해가지고 물매기는 걸 한 거예요. 아무튼 그 이후에도 대단히 드문 상황에서 극악무도한 스타일과 학정에 대해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키케로가 첫 스타트를 끊고 이게 판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판례가 되니까 이후에도 아주 극악무도한 스타일에 대해서만 속주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애매하게 반란 일으키면은 다 쥐어 팬 거예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총독 파견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 문제. 뭐냐면은 법무관급 의원이 부족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법무관이 한 4명이었나 그랬을걸요? 그런데 이제 샤르데냐랑 코르시카랑 시칠리아를 식민지로 얻게 됐어요. 법무관이 4명밖에 없는데 다 파견하면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 국내에서. 그리고 법무관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했냐면은 이것도 하이케라님 거 인용해 온 거예요. 이들이 없이는 로마에 상당수의 규모로 들어온 외국 상인들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 여기를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로마는 확실하게 무역 이권을 동맹국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무역 이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절차로 시민법의 적용도 도와주고 있었던 건데, 근데 만약에 법무관들을 다 총독으로 파견해버리면은 이 일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무관들을 더 뽑습니다. 분쟁 조정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분쟁 조정이 중요하니까 절대 좌시할 수 없었고요. 반란 일으킬 수 있었고요. 만민법이 이런 거 도와주는 것에 의무였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로마가 갈수록 보다 광범위한 세계에 개입하게 된다. 어떻게? 법을 통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은 로마 패권 유지의 실용적 측면이 뭐냐? 호혜적 관계가 아닌 전략이죠. 로마가 호혜적이고 성인군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시장 개방해주고 재산 보호해주고 군대까지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력도 많이 소모되겠죠. 그런데 왜 로마가 성인군자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했냐? 지들 위해서 한 거예요. 로마가 이탈리아, 나아가 지중해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패권을 유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중해 해상무역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오국들을 통해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패권을 확장시키는 와드 역할이란 말이에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패권과 그것에 기초한 국가신용, 세계 무역 패권의 공유가 미국 국익에도 분명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자, 이제 어떻게 하냐? 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죠. 이제 해적 문제가 등장해요. 이때 로마 공화국이 지중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합니다. 뭔 소리냐? 이때 이 경찰 역할을 할 때 첫 번째가 해적만 말했는데 이 갈리아군도 침략을 해요. 이때 기원전 225년에 갈리아군이 5만 명을 보냅니다. 알프스 넘어서 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로마 북쪽에는 피사나 이런 피오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본국도 마찬가지고 큰일이잖아요. 국방이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리아이들을 로마가 아주 쉽게 물리쳐요. 어떻게? 그보다 10배나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군이랑 동맹군을 합쳐서 77만 명의 거대한 군대가 순식간에 모여요. 와, 엄청나죠? 맞아요. 문어자리 거의 그거예요. 거의 그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모인 걸로 봤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결집이 되어 있고 단결한 동맹시와 이 로마의 패권이 얼마나 셌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동맹국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도왔다. 첫째, 로마와 맺은 약속 때문이다. 로마는 동맹국에게 무역 기회, 자치권을 줬고 그 대가로 동맹국이 로마를 돕기로 했죠. 서로의 이익도 나옵니다. 동맹국도 로마가 강한 게 좋았어요. 왜냐? 로마가 강해야지 로마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관용적인 모두가 해상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해상무역 패권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익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렇죠? 로마와 함께 하면서 지중해 세계에서 힘과 번영을 함께 누리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 된 거죠. 루슬라님 맞아요. 행정기구가 없이 조선처럼 행정기구 없이 클레엔텔라로 모은 군대요. 클레테스드로 모은 군대가 77만 명입니다. 순식간에. 놀랍죠? 놀랍죠? 이러니까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자, 갈리아의 위협과 로마의 대응, 갈리아인들의 침공. 요거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로마랑 라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맹시들은요 국방을 반반 나눠야 돼요. 근데 요거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보니까 한 40에서 50만이 동맹국의 군대더라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됐을 겁니다. 자, 로마는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갈리아인들과 조화하여 그들을 전멸시켰다. 여기서 또 영웅적인 일화가 있어요. 뭔 일화냐?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갈리아인들이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피사랑 이런 데 있는 동맹국들이 갈리아인들을 방위를 1차 방어를 해줍니다. 1차 방어를 해줘요. 제가 저번에 그 제국의 패권 1편에 썼던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동맹국들이 1차 방어를 해주면은 로마가 지원군을 끌고 와서 다른 동맹국
동맹국들도 다 가가지고 얘네들 도와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갈리아인들을 전멸시켜버렸다. 근데 여러분 70만 명이 모였는데 이거 물리치고 끝나겠어요? 이번 군대 모였는데 이제 북이탈리아를 정복함으로써 갈리아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려고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북이탈리아에서의 패권까지 완전히 확립됩니다. 이제 강력한 이탈리아 패권을 활용해서 갈리아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최강대국이 탄생한 거예요. 노나무님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벨리사리우스도 이 피오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군대를 빨리 모으는데 아주 신기해요. 행정이 없이 법이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닌데 인맥과 파벌로 이렇게 많이 모인다니까요. 너무 많이 모여가서 침략자들을 막는 거를 떠나서 아예 그냥 묵사발을 내러 가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리리아 왕국과의 전쟁인데 이게 해적 문제예요. 자, 여기에 해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일리리아 왕국이 이 해적 문제를 방치해요. 그래서 로마 동맹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 해상무역의 이권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쇼부를 치러 가야죠. 파트로스로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절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외교적 충돌이 있어요. 테우타라고 하는 일리리아 여왕이 로마 사절들 퇴짜놓고 심지어는 두 사절 중에 한 사람을 살해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에 로마는 일리리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여기서 그 시칠리아 공격할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 파로스의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장군이 로마군이 오자마자 이 일리리아 여왕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의 맹세하고 로마랑 동맹국이 돼요. 이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리리아 여왕 솔직히 이권도 없고 패권도 없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해상 패권은 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로마한테 항복해가지고 로마한테 붙으면 로마가 여기에서 무역할 수 있는 뭐 패권도 줄 거고 땅도 주고 군사도 지원해주겠지. 그걸 당연히 로마는 신이 성실하게 받아줍니다.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은 반역에 대한 보상으로 본토의 일부과 파로스 섬의 통치권을 보장받았대요. 그리고 로마는 테우타 여왕의 일리리아 왕위를 유지시켰대요. 왜냐면은 여기가 그렇게 당시에는 수지 맞은 땅이 아니라서 로마가 해결하는 거는 여기 해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로마가 가서 해결했고 심지어 이 바다 건너서 일리리아 지역에 아주 충성스러운 피오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겠죠. 일리리아 여왕이 괴롭히면은 로마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 저 쌍년 저거 내가 묵사발 내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일리리아 여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개털리고 손해를 보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거는 제가 쭉 쓴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테우타 여왕의 일리리아 왕위를 유지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로마의 목적은 얘네를 통해서 해상 패권을 유지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하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만 의무를 다한 거죠. 이러한 로마의 결정은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일리리아를 정복할 필요가 없죠. 그 정복해서 뭐예요? 반란만 일어날 텐데 돈만 들고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현지 통치 체제를 유지해요. 데메트리우스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는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해요. 왜? 얘네들을 통해서 또 해상 무역 패권이 확장이 되고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도 로마의 특징적인 외교 정책을 잘 보여주죠. 항상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간접 통치를 선호하고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 로마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졸라 진짜 또 가슴이 웅장해져요. 아, 이게 길어지네. 이거 길게 만들면 사람들이 볼까? 그래도 엄청 힘줘서 만든 거거든요. 한번 해보죠. 사군툼과의 우호관.